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 시 대외관계와 세계관의 변화,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조선시대 대외관계 변화를 탐구해보고 외란과 호란의 발생 배경, 전개과정,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하고 2번 이제 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탐구활동 1번을 보시면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조선 초기 대외관계를 보면 조선은 명나라와는 여기 빨간 색깔로 4대 관계를 맺었고 여진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육큐, 시암, 자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교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대외관계는 크게 4대 교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한테 4대를 했다고요? 네, 명나라하고요. 그래서 명나라하고는 빈칸 1번 4대 외교로 국가적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국가적 실리를 추구했냐면 처음에는 건국 초에는 명나라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등 명과 관계가 순탄하지 못했지만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물을 바치는 조공, 그 다음에 조공을 이제 명나라에 바치러 가요. 그러면 명나라가 그래 너는 조선의 국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책봉을 내려줘요. 그래서 4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4대 외교가 뭔가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명나라한테 약간 굽신굽신하면서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때 4대 외교는 질문 1번에 보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일반적인 외교 형식이었고 서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5번에 서로의 독립성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명나라가 조금 이때 선진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바치면 명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4대 외교는 굉장히 국가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진하고 일본에게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썼는데 어떤 친구 선생님 회유책과 강경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던데 우리 말을 탈 때 말을 달리게 만들 때 달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막 강하게 채찍질을 내리쳐가지고 말을 달리게 하는 법, 그런 건 강경책이라고 하고요. 말한테 당근을 줘가지고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회유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썼는데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귀순을 장려한다든지 무역소를 설치한다든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삼포를 개항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회유책을 썼습니다. 특히 여기는 삼포,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이고요. 제포는 어디였을까요? 제포는 지금의 창원입니다. 창원이고 연포는 울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포를 개항해가지고 무역을 했었고요. 강하게 할 때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토벌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합니다. 사군, 육진 개척. 그래서 이 사군 육진 개척으로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국경선이 확정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국경선이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경선이 확정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있고 이게 세종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 때요.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외구의 소굴이었던 쓰시마를 토벌해요. 쓰시마. 지금 대마도죠. 이거를 토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는 크게 4대 교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명나라에게는 4대하고 나머지 국가하고는 교린 정책을 했고, 특히 여진에게 강경책을 써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일본한테 강경책을 써서 스시마를 토벌한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2번은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영향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료가 나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밑에 질문 2번에 빈칸 7번을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룬 뒤에 조선을 침략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고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전국에 있는 무기들을 다 칼 같은 무기들을 수거해요. 그걸 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를 수거한다는 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디에서만? 국내에서만. 그래서 국외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군대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대외 침략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목표는 단순하게 조선을 침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나라를 정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명을 치러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길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료에 보시면 첨사 정발과 정발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이에요. 부사 송상현이 항전하였으나 부산짐과 동래부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질문 2번에 보시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즈음에 조선과 일본의 정세는 어떠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일본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이 침범하고 외인이 소란을 피우니까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임시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빈칸 6번에 비변사라고 하는 겁니다. 변방의 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비변사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들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 일반 상민들이 이제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때는 군대에서 복무해야 할 군인들한테 포를 받고 복무를 면제해주는 방군 수포가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굳이 번호를 단 이유가 있어요. 왜 번호를 달았냐면, 가끔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1번과 3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2번과 4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거를 이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개 과정을 이렇게 시기별로 좀 정리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실어놨어요. 먼저 첫 번째는 관군이 초반에 연속된 패전을 하죠. 아까 부산 정발 장군과 손상현 장군이 활약했지만 졌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서는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떤 전술을 썼냐면 배수진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물을 등지고 진을 쫙 펼친 거죠. 왜 이런 전술을 펼쳤냐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후퇴를 하다 보면 뒷걸음치 치다가 물에 빠지겠죠. 그럼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우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수진을 쳤죠. 그런데 이때 신립 장군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때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쭉 진을 펼치니까 바로 적에게 노출돼가지고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충주가 뚫려요. 충주 뚫리면 바로 한양으로 직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이때 의주로 피난을 떠나가지고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이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 당시 백성들은 왕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에다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이때 조선 사람들이 경복궁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서 경복궁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서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 남쪽에서는 이순신이 승리를 거둬요.
이순신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의병들이 활약합니다. 의병은 의로운 군대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명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내와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왜군은 경상도 해안지방까지 밀려나서 왜성을 축조합니다. 성을 축조한다는 건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거죠.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을 제의하는데 이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걸리냐면 3년에 걸쳐가지고 휴전 협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휴전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류재란이 일어나게 됐죠. 정류재란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왜군이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확인하시고 한 걸음 더해선 선생님이 송상현 광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어놨는데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송상현 광장 서면 1호선역이 있어요. 서면에서 이제 부전역이 있고요. 부전역에서 양정역이 있는데 이 서면 1호선역이 부전역과 양정역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광장이라고 합니다. 송상현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송상현 광장의 끝에 보시면 송상현 장군의 동상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곳에 송상현 광장을 만들었느냐? 송상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송상현이라고 하는 장군은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부산 진성을 함락하고 동래성을 밀어닥쳤을 때 일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길을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뭐 말이 길을 빌려주는 거지 길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일본이 우리 스쳐가지고 명나라만 정벌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한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죠.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그렇죠. 길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사항전 끝에 안타깝지만 순국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싸운 끝까지 항전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위인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송상현 광장이 세워져 있고 송상현 장군과 그 다음에 정발 장군은 저기 부산에 있는 충렬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상현 광장 지나가시면 여기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곳이었구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하객진, 한산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순신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피란하고 그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있을 때 한반도 남쪽에서는 수군이 활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투가 일어났냐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하객진이었어요. 학이 날개를 펼치듯이 이렇게 적군을 에워싸는 그런 전술을 올려가지고 이 승리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판도가 바뀌게 되었냐면 일본의 의도는 이제 한반도를 이제 육지로도 이렇게 가고 이제 수군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군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 남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양을 치는 이런 전술을 그래서 이순신의 활약으로 이제 육지로도 가고 그다음에 해로를 이용해서 한성을 가려고 했던 일본의 공격 계획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활약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주로 이 전라도에 분포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전라도 곡창지대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군대들을 먹일 수 있는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순신의 활약으로. 그래서 굉장히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의 자료 갖고 왔는데, 이 모의고사 자료에서 보면 부산진에 침입한 왜군과 싸운다, 노량에서 왜군을 격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첫 전투와 마지막 전투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가 여기 지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평양성 전투는 뭐라고 쓰시냐면요, 조명연합군. 선조가 의주로 피난가서 명나라한테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이에요. 이 행주대첩은 여성들도 그 앞치마,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날라서 전투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전투였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은 김시민. 진주하면 우리 여러분 논개 아시죠? 논개. 왜군의 적장을 이제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이제 껴놔가지고 진주 남강에 빠져서 이제 했던 논개가 이제 있었던 지금 진주거든요. 진주에서도 큰 대첩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산도 대첩, 이순신. 그래서 이렇게 활약했던 장군들이 있는 주요 전투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 다음 옆에 자료를 보시면 이건 이순신이 임금에게 올린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전쟁이 다시 시작된 지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말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니까 정유재란인 거잖아요.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순신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그 선조가 내린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출병하지 않아서 왕명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 휴전협상이 이루어질 때 서울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아요. 근데 정유재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관직을 임명받지 못하고 백의종군하면서 이제 배도 12척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 12척의 배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죠. 그 전략이 뭐냐 하면 진도에 보면 울돌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살이 빠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왜군들을 유인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해요.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명량해전입니다. 명량.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그쵸? 명량해전. 그래서 이 명량해전이 일어난 것은 정유재란 이후의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림이 좀 안 보이긴 한데, 우리 미래인 교과서 65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림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정인홍, 호서의 조헌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아까 이 의병들은 의로운 병사라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군대를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은 병력으로도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쵸? 의병은 익숙한 지형과 그에 맞는 전술을 활용했죠. 한마디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매복 작전이라든지 게릴라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병. 자, 그래서 수군과 의병이 활약한 부분들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니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5번은 임진왜란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제 왜란이 종결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잡아요. 그래서 무슨 막부를 세우냐면 에도 막부라는 걸 세우거든요. 에도는 지금의 도쿄를 말하는 것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냐면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와 잡아간 학자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학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많이 잡아갔거든요. 포로로 기술자를 통해서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모의고사에 관련 내용도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비약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도자기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일본 도자기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학자로부터 성리학을 배워서 새로운 지도 이념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활자를 가져가서 인쇄술의 발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선 초기에 대외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4대 교린이 있었죠? 그거 한번 정리해봤고,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과정, 영향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 그 다음에 호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